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2016년도에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의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2교시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해서 많은 점수를 고득점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해설하는 데는 좀 애매하게 좀 시간이 좀 이게 걸리기도 합니다.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노엔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 여러분들 노트 정리되어 있겠지요. 바로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어떠한 순위를 가지고 결단을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의 제안이 있었지만 그중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노엔버그와 돌고프의 순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가치죠. 두 번째가 자유와 평등 중에 우리가 복지를 하기 때문에 평등가치가 적용되고 있느냐, 평등과 불평등. 세 번째가 자유냐 강제냐, 자유. 그리고 네 번째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최소 침해나 최소 해악의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삶의 질의 원칙. 여섯 번째가 비밀 보장의 원칙. 일곱 번째가 진실이나 또는 정보 진실성이 확보되고 있느냐 아니면 성실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정보 개방의 원칙을 이렇게 해서 7개로 제시를 했는데 그걸 차례대로 나열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가치와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을 더, 어느 것을 덜, 어느 것을 먼저, 어느 것을 나중에 할 것이냐는 선호의 문제를 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치에는 물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가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통념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도 있고 사회복지사 저마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는 이러한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가치의 상충도 있을 것이고 뭐 정보의 부재도 많은 것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로부터 가치가 선정이 됐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먼저 하고 싶어하는, 내가 더 좋아하는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부터 윤리가 파생되고 윤리에 의해서 실천 원칙이 정해지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는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믿음이다. 윤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지침이다. 가치와 윤리는 불변의 특징을 가진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도 아니고 이거 무슨 질문이 되겠습니까? 가치와 윤리는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치는 신념과 관련이 있고 윤리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이런 표현들도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가치는 신념과 그리고 윤리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고 1988년에 제기됐습니다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치와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시공간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답은 3번이 틀린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접수, 그리고 조사, 자료 수집이죠. 그리고 사정, 그리고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 전략의 구체화, 그것을 우리가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입, 종결 이렇게 하는데 종결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 활동, 개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렇죠? 목표 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목표가 달성이 됐다면 이 활동을 계속 지속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목표가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더 다른 기관에 소개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종결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는데 당연히 목표 달성 여부는 모든 것에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의뢰는 종결 유형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죠. 보다 나은 쪽으로 목표가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아니면 종결되지 않은 것을 계속 지속해서 종결 단계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소개를 하는 것은 종결 유형에 따라서 다른 거죠.
종결 유형에 따라 종결 시기를 조정을 한다. 그렇습니다.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 클라이언트의 감정 다루기 대단히 중요한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고 또 의뢰는 종결 유형과 상관없이 지시한다. 벌써 말이 틀린 거죠. 기억번,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비에스텍이 제시한 의도적 감정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관계치원칙, 비에스텍의 관계치원칙에서 보면은 개별화의 원칙, 의도적 감정 표현, 통계된 정서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자기결정, 비밀 유지 이렇게 7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클라이언트 가슴속에 담고 있는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이나 특성을 심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1번은 비심판적 대대의 원리.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다. 자기결정의 원리. 클라이언트 감정의 민감성과 이해로 반응하여야 한다. 통제된 정서관여의 원리.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비난받게 될지 모르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다. 이건 의도적 감정 표현의 원리. 클라이언트를 개별적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 개별화의 원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클라이언트와 서비스 계약 실시, 조기 생태도 작성, 훈련 제공, 사후평가 실시. 사후평가 실시, 평가 실시니까 뭐 사후평가니까 네 1번이 가장 뒤에 되어 있군요. 뭐 답은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3번과 5번. 자, 거기 보면 3번과 5번을 보면 니은 기억이냐, 니은 기억 디귿이냐, 디귿, 니은 기억이냐. 훈련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제공은 이것은 개입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 번째 단계가 인테이크 접수. 접수에서는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문제 확인에서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의뢰하면 되지요. 그 다음에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자료 수집. 그리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지요. 사정. 그래서 사정을 할 적에는 사정은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문제점보다 더 강조된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을 바로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입 전략의 말하자면 개입 전략을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립을 할 때 사정, 그래서 사정을 할 적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이 있는데 클라이언트 가족 사정 도구로는 가계도,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생활력 도표, 또 소시오메트리 또는 원가족 지도 또는 뭐 가족 조각 기법 이런 등등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태, 초기 생태도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정 단계의 이런 역할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함과 동시에 개입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목표 설정 및 계약.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정을 하고 사정 결과의 명료함이 개입 전략의 구체화해서 여기 나오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개입이 들어가는 거죠. 개입에는 그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시켜준다든지 이런 것을 개입이라 하고 우리는 원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기술훈련의 제공은 개입 단계에 있는 원조 과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평가가 돌아갈 겁니다. 찾아보셨죠? 답은 당연히 답은 먼저 사정, 그다음에 사정 결과의 명료함이 니은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강점,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980년대를 넘어서서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차이가 다양것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보다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클라이언트의 자원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70년대, 80년대의 이 실천 모델로서는 과제 중심 모델도 있고 체계 모델도 있지만 강점, 관점, 좀 그냥 같이 쓰겠습니다. 강점, 관점 모델, 권한 부여 모델, 뭐 이런 모델들, 뭐 인파워먼트 모델이 이제 강점, 관점, 권한 부여 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데 그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모델을 강조한다? 강점, 관점에서는 의료 모델, 전문가가 일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잠정적인 결론부터 개입부터 마무리까지를 책임져주는 의료 모델, 그건 전통적 과거 모델이 되겠죠. 이건 기억번이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거죠. 1번, 2번, 5번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역량 강화 활용, 이건 맞는 거죠. 니은번은 맞는 거예요. 전문가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강점, 관점. 누구의 강점, 관점?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가지고 권한 부여,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그 때문에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강조. 답은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니은, 니을이 되겠어요. 7번에 보시면 핀커스와 미나안이 제시한 변화 매개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핀커스와 미나안. 자, 우리가 본 체계 모델을 보면 핀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모델 내에서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로 이렇게 나누되 거기에 콤튼과 갤러에 의해 문제 해결 모형을 끄집어내면서 두 개의 체계를 더 가미를 하지요. 전문가 체계와 의료 응답 체계. 의료 응답 체계를 문제 인식 체계라고 했었는데 6개 체계에서 6체계 모델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은 핀커스와 미나가 제시한 4체계 모델에서 변화 매개체계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말하고 거기에 소속된 인적 자원을 변화 매개인이라고 하는데 양자를 합쳐서 그냥 변화 매개체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공동으로 노력하는 모든 체계는 목표 달성 과정에 동참하는 체계는 행동체계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대상은 우리가 표적체계라고 하고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은 변화 매개체계, 변화 대행체계라고 합니다. 서비스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경찰 등에 의해 강제로 의뢰가 이루어진 사람, 법원이나 이 사람들도 구입된다면 표적체계가 되겠지요. 답은 여기는 변화 매개체계, 변화 대행체계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사례관리는 나오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3개가 있다고 했지요. 사례관리의 배경, 사례관리의 특징, 사례관리의 원칙. 요즘에는 뭐 사례관리자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적어도 3개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사례관리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중점으로 할 겁니다. 어떤 클라이언트?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기관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먼저 한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의 특징을 보면 사례관리에서 개별화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또 포괄성의 원칙, 또는 연계성의 원칙, 또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의 원칙, 뭐 이런 것 등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속성으로 원자한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해준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관없이 모든 기관의 목적 중심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례관리가 되겠어요. 4번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자기결정 존중의 원칙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면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상담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적 질문은 가능한 한 간결하게 답하고 초점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돌린다. 바로 이런 기법을 인도, 리딩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 해석 기술을 활용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클라이언트의 과거,
진술의 내용이나 과거의 어떤 기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을 바로 이 해설이라고 합니다. 해석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표현이 모호할 때에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 표현으로 다시 명확하게 표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명료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만을 사용하여 초점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 클라이언트의 특성이 개방형 질문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그걸 사용하지만 너무 장황하게 말을 하게 되면 꼭 폐쇄형 질문으로 그야말로 표현의 의도적 감정 표현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 원천을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리드 기법, 안내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틀린 거지요.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면접에서는 언어적 매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매체의 중요성도 같이 존중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에 보시면 다음 중 폐쇄형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면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 서술형이나 논술형이 될 것이고 폐쇄형 질문이라고 것은 구조화된 질문이라고 표현하는 걸로써 그야말로 객관식 아니면 OX, 단답형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이건 폐쇄형이죠.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무엇이 얼마나 주변에 무엇이 많습니까? 인적, 물적에서 물적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개방형. 남편의 성격은 어떠냐? 이건 질적이니까 당연히 개방형. 지난 일요일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뭘 표현하려는지. 개방형. 무슨 일로? 개방형.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폐쇄형은 OX, 진의형이라든지 저라고 하자 단답형. 이렇게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11번에 보시면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실천해야 할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면은 접수 단계, 그다음에 자료 수집 조사 단계, 사정 단계, 사정 결과의 명료화 및 개입의 구체화인 목적 설정 및 말하자면 계약 단계, 그리고 개입, 그리고 평가 및 종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자원과 능력을 평가한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문제적 측면보다 이게 더 강조됩니다. 계획 단계, 개입의 장단기 목표 합의, 계획 단계라고 해서는 목표 설정 및 개입의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접수 단계, 접수 단계는 첫 번째 인테이크 단계, 인테이크 단계로 문제를 확인하고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이끌어가는 단계를 접수 단계라고 하는데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는 계획 단계가 될 겁니다. 목표의 우선순위는 계획 단계가 될 거예요.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 정보 수집, 종결 단계, 결과하기 좋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12번에 보시면 사정 도구 중 집단 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하여 집단 성원들 간의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소시오메트리 사유성 관계, 사유성 관계도라고 합니다. 사유성 관계법인데 그걸 그림으로 되는 사유성 관계도 소시오메트리라고 하고 소시오그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표로 만들면 소시오 매트릭스 사유성 관계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집단 성원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소시오그램이나 소시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는 단답형 문제가 되는 거고요. 13번에 보시면 컴튼과 갤러웨이의 사회복지 실천 구성체계 중 다음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은 것은 핀커스와 비나안이 4체계 모델로 변화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를 제시한 거에다가 컴튼과 갤러웨이는 전문가 체계와 의뢰 응답 체계, 다시 말해서 문제인식 체계 두 개를 넣어서 6체계 모델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겠어요. 정신보건사회사 A는
고등학생 아들의 지속적 음주 문제를 도와달라는 어머니 B의 요청으로 아들 C와 상담을 했다. C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음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친구의 압력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A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C의 친구들을 함께 치료에 참여시킬 방법을 모색했다. 정신사회복지사 A는 변화 매개인이면서 변화 매개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냥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존재하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어머니 B는 당연히 클라이언트 체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아들 C는 변화가 필요한 표적 체계가 될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친구들의 압력을 거절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C의 치료에 참여시키게 정신보건복지사의 활동에 C의 친구들을 같이 동참시키도록 그 동참하는 C의 친구들은 행동체계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도 행동체계가 될 겁니다. 같이 변화과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지요. 전문가체계는 여기 과정 권위나 합법성을 실어주는 전문가체계는 언급하고 있잖아요.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 법률이라든지 자 이런 것은 나와 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과거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소망이나 두려움 등의 감정을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것 과거에 어떤 대상에 가지고 있던 감정을 현재 눈앞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합니다. 아주 귀여운 문제가 나왔군요. 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우리가 정책론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에서 나올 문제가 사회복지 실천론에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관련된 과목들은 다 연계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행사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인행사 뒤에 사회체계를 좀 더 확대시켜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사실은 실천론이 되고 지역사회복지론이 되고 정책론으로 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된 과목으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에 대한 인보관은 1884년 런던 토인비호를 시작점으로 해서 1886년 뉴욕 글린길드, 1889년 시카고 헐하우스 이런 순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대적 과정으로서는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사회복지관의 기원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집단사회사업의 태동에 영향을 줬다. 그 영향으로 우리는 1906년 원산인보관, 원산반열방이 있지요. 1922년 서울여자대화관, 대화여자관 이런 것 등이 쭉 인보관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 태동에 영향을 줬다. 현대적 의미의 개별 자선조직협회 1869년 런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자선조직협회는 오늘날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입니다.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이든지 개인의 빈곤, 도덕적 문제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개인을 도덕적 강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에 비해서 인보관 운동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사회 구조상 문제니까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사회 개선이나 개량 그리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 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빈곤관에 두고 있다. 인보관은 지역 주민과 같이 거주하면서 사회개혁을 시도했다. 3할 같이 레지던스 거주하면서 같이 리서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같은 같이 힘을 키워서 사회 개선, 개량, 개혁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3할 레지던스, 리서치, 리폼으로 이어가는 것이 인보관 운동의 3대 구성 요소 3할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여 모든 빈민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자선조직협회. 그에 비해서 집단활동이나 또는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 또는 교육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보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자선조직협회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분명하지만 빈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진화, 사회 진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감화 또는 개개인의 변화를 꿈꾸는 것은 자선조직협회.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식개혁을 꿈꾸는 것은 인보가운동. 여기는 앞에는 도덕적 의무는 맞지만 모든 빈민에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 되겠어요. 모든 빈민이 아니라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활동을 이끌어갑니다. 가치로운 자에게만 지원을 한다는 것이 자선조직협회. 모든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16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공공 실천 현장도 있고 민간 사적 실천 현장도 있고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또 1차 기관도 있고 2차 기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여러 기준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로서 청소년 쉼터는 생활시설이다. 그렇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에 복귀하는 일정 기간의 간격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청소년 쉼터가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이 되겠어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생활시설이 되겠지요. 보통 우리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본다면은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를 시설급여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는 것은 숙박이 다 인정되는 생활시설이 되겠어요. 지역아동센터는 바로 아동들의 이용시설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순수 민간 모금기관이 되겠고 쪽방상담소,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쪽방상담소는 이용시설입니다. 쪽방 주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이용시설을 쪽방상담소라고 합니다. 교재는 쓰지 않았지만 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보면 아주 친절한 문제가 나와 있군요. 17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시설의 2차 현장은,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을 1차 현장과 2차 현장으로 나눌 적에는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주 목적이 사회복지인 경우는 1차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인 것은 2차 현장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뭐 이런 등등, 장애인복지시설, 또 그러면 한부모 가족 지원시설 이런 등등은 모두 1차 목적 자체가, 주목적이 곧 사회복지니까 1차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교나 또는 뭐 병원이나 또 어찌 보면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이 중에 많은 것들은 그것은 주 목적은 의료나 교육이고 부수적인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도 있다는 2차 기관이 되겠어요. 사회복지관 1차 기관이죠. 보호관찰소, 이것은 교정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 관련도 부차적인 목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활지원 모두 주목적이 사회복지인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18번에 보시면 사정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우리가 사정의 특성, 사정이란 건 뭐예요?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 구조, 클라이언트의 가족,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잠정적인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사정은 종래의 진단과는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강점적 측면의 비중을 더 높게 본다는 점, 개인적 심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는 점,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병리적 측면의 대상, 치료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존재,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 존재로 본다는 점,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문가가 이끌어가는 활동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 이런 것 등이 사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이중적 관점을 가진다. 인간이라고는 개인적 심리적 측면의 관점과 상황이라고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관점, 이중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 과정이다.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다.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답은 디을번. 여기 옳은 것들 모두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9번을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할 적에 이 연표가 참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한국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것은 알겠죠.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우리가 반드시 알고 해야 될 연표 이렇게 적어본 4칸으로 나눠 적어본 거 있지요. 자, 거기서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리치몬드의 사회진단, 이것도 알고 있죠. 1917년. 처음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이념적 정립이 있었던 것이 바로 1917년 사회진단이란 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압니다. 밀포드의회에서 개별 사회사업의 공통요소를 정리했다. 사회복지 실천에 통합적 접근이 본격화되는 것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시작이 아니라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도 사회복지 실천에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라고 설명하지만 첫 통합 논의는 1929년 밀포드 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이것도 연표 있죠. 1957년에 펄먼이 문제 해결 모델을 끄집어냄으로써 30년대부터 40년대를 거쳐 50년대까지 꾹 지속되어 오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간의 논쟁이 마감이 되었다 하는 게 1957년. 연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번을 보겠습니다. 게이브 기법과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임아웃, 이것은 스키너의 강화와 벌의 내용에서 벌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적응하지 말라는 행동, 부적응 행동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벌의 일정으로 긍정적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교실에서 자꾸 떠들거나 규칙을 자꾸 위반할 경우에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 재미있는 긍정적 강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에서 따로 배제를 시켜버리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 남에게 말하지 못한 문제를 클라이언트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직면이라고 합니다. 내면을 갖고 이거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직면이라고 한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보증하거나 합리화하여 변화를 거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은 저항이라,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저항이라고 합니다. 환기라고 하는 것은 카타르시스 정화라고도 하는데, 가슴에 뭉쳐있는 어떤 특히 부정적 측면의 감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감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환기나 정화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기법, 이건 재보증이라고 맞습니다. 재보증.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사고, 감정, 행동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하여 명료화하는 기법. 클라이언트의 사고나 감정을 현재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주는 방법은 그건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격려는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좋고, 클라이언트가 겪는 일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은 일반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일반화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에 보시면 사례관리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편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증가하였다. 단편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로
등장하였다. 사례관리의 대상은 개별 클라이언트는 맞는데 단편적 문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입니다. 틀린 거지요.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을 중요시한다. 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모든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기능 향상이나 이런 것을 돕는 것을 바로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좋습니다. 기능 향상을 중요시한다. 뭐 긍정적 표현이니까. 계획, 사정, 개입, 종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 사례관리의 순서는 접수, 다음에 사정. 사정에는 물론 자료 수집 과정인 조사 과정에 포함된 사정이죠. 그래서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사정을 하죠. 점검하면서 재사정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 사정, 개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다음에 개입이 되겠어요. 사정 다음에 계획이 되겠어요. 접수, 사정, 계획, 그리고 개입한 다음에 재사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설사 종결의 순서가 재사정을 빼고 종결의 순서가 있다고 해도 계획은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는 단계로 설명하면서 사정 다음에 계획 그리고 개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번은 옳은 건 4번은 틀린 거. 3번은 틀린 거지요. 공식적 자원 체계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1차적, 2차적, 가족적, 지역사회적 모든 자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4번은 당연히 틀렸고 서비스의 획일적 제공이 아니라 직간접적. 이게 더 틀린 거고. 1, 4, 5는 당연히 틀렸고 3번은 계획이 사정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답은 뭐 가장 아름다운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접수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실천 과정 많이 나왔네요. 접수 단계,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만약에 만나서 문제를 확인한 결과 기관의 서비스 내용이나 기관의 성격과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아니면 적합한 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의뢰. 관계 형성, 원조 과정에 대한 안내, 이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서비스 제공 여부의 결정이 바로 문제 확인 단계에서 나올 것이고 클라이언트의 의뢰, 만약에 문제 확인 과정에서 제공 여부가 결정을 할 때 결정이 되면 관계 형성으로 가지만 결정에서 아웃되면 다른 기관으로 소개가 되는 거죠. 개인 목표의 설정은 사정 결과의 마무리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사정 단계나 또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또는 계획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이것도 또 연표가 나와 있네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영역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 말년인 1987년이 되겠습니다. 1987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공공부문에 개치되기 시작한다. 별정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사회복지사 1급 제1회 국가시험이 시행된 것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시행이 되는 거죠. 2번은 틀린 거군요. 1번은 맞는 거고 2번 틀린 거고. 옳은 것이 답은 1번이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됐다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유연단체 협의회 카바라고 하는 것은 1952년에 6.25 전쟁 중에 들어왔던 많은 외국 원조단체들이 연합회로 결성한 것이 카바가 되겠고 1952년에 부산에서 결성이 됩니다. 태화 여자관은 1922년이라고 연표를 적고 있습니다. 뭐 찾아보시고 어쨌든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권위적 관계의 고수 아니죠. 민주적. 이제 오늘날의 어느 시대인데 권위입니까? 민주적, 쌍방적. 사회복지사의 사적 이익 추구는 당연히 니은번 들어가서는 다 틀린 거죠. 기억 니은 들어가서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니은번밖에 없군요. 이중관계 지향,
이중관계의 지향은 뭔 말인지를 모른다 설사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제고는 분명한 것이 되겠어요.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전문적 관계가 아닌 다른 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답은 비을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25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한 개입기술은 남성 A는 음주 문제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진행 중이다. A는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가족과 약속하였으나 여전히 술을 자제하기 어려움을 사회복지사에게 호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군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호전시키려고 한다면서도 여전히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뭔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군요 라고 불일치한 점을 지적질해줬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감정, 바로 그 그릇된 감정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술을 계속 퍼마시고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기만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격려 1번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군요. 재보증 환기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시행된 2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 설사 우리가 교재를 보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실천론과 실천 기술에 대해서는 고득점을 하고 있는데 보면 좀 많이 평이하지 않고 전문적 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좀 많이 평이하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